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빅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의 사업구조 보강에 대한 전망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가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예.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조금 이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예. 삼성전자의 이렇게 주가가 주춤해진 부분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거냐, 둘 중에 어떤 거냐, 이런 상당히 의문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정에 대한 이 우려도 상당히 하는 게 예. 장중으로 96,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10만 원인데 예. 10만 원이면 과거 주가로 따지면 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IT 기업은 사이클 산업이고 또 예. 메모리 쪽은 또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를 연초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가격이 10%만 올라도 이익이 너무 탄력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과거 평균 2018년 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PBR 기준 한 1.5배 정도 받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2배 가까이 됩니다. 86,000이 넘어가면. 그래서 사실은 이거 2018년 이익보다도 적은데 주가는 뭐 그거보다 훨씬 넘게 넘어가니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018년하고 바뀐 게 이제 파운드리라는 부분에서 경쟁이 상당히 높아졌고 여기에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팹리스 비즈니스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폴더블은 뭐 아직은 이게 크게 가세는 안 하지만 이제는 좀 상업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18년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18년은 아마 하이닉스랑도 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PB는 1.5배였지만 예. PE는 5배였습니다. 5배. 예. 그리고 예. SK 하이닉스는 2.8배였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18년에는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를 주가가 못 쫓아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배경은 너무나 공격적으로 제품 가격 불문하고 가격을 올리면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이고 그래서 그때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정신을 차렸죠. 이렇게까지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2021년 넘어오면 이제 1월부터 이제 다시 디램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밸류에이션도 또 지나치게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년 정도는 다시 서버를 교체를 할 거고 그때랑 다른 거는 또 언택트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서버를 교체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버를 많이 바꾸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노트북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PC 같은 경우에는 뭐 D램이 한 15% 이하였는데 지금은 다시 15%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비중이 전문가용 어떻게 보면 거의 서버급 노트북 수요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질적으로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메모리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분명히 저는 좀 더 이제 사실은 디램 가격이 오르는 초기 시점이거든요. 예. 여기서 밸류에이션은 언제든지 특히 메모리 기업은 좀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주가는 많이 오르고 과거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상승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여쭤볼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라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마 국내사 중에서는 제일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한 52조 원을 보고 52조. 예. 영업이익 영업이익 52조. 기준으로 그렇고 순이익은 37조 정도 보고 예, 있습니다. 순이익 37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PER은 이제 14배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제 컨센서스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컨센서스라는 게 지금 한 47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한 9조
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조라는 거는 4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안 증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4분기에는 스마트폰을 6천만 대 팔았고 1분기는 S21이 1월에 출시돼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천만 대 가까이, 그리고 S21을 자세히 보시면 그 D램 512기가의 그 낸드를 탑재한 제품은 D램을 16GB를 달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보다 12기가보다 훨씬 많이 담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갤럭시 S21의 효과와 그다음에 1월부터 서버 발주가 되게 많은데요. 서버 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서버 가격도 1월에 한 5% 가까이 12월보다 오르면서 발주가 많고, 여기에다가 또 모바일 디램도 사실은 저렇게 DDR5가 탑재된 LPDDR5가 탑재된 제품을 삼성은 특히 본인의 스마트폰에 탑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시장 컨센서스가 좀 많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1분기가.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원 달러가 어쨌든 강하니까 좀 더 보수로 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특히 스마트폰 이익에 대해서는 3월에 출시되는 그 S처럼 지금은 추정한 것 같아요. 예. 1월에 출시되는 S는 분명히 회사도 의지가 있으니까 1월에 출시하는 거고, 그만큼 셀인 기준으로는, 즉 공급 기준으로는 출하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서 제가 추정하는 실적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분기를 11조 원 영업이익, 그리고 연간은 52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52조, 1분기가 11조 예. 이렇게 나온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2018년도가 삼성전자 제일 많은 이익을 냈었죠. 예. 그 당시에 순이익이 아마 44조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전망하신 걸로는 37조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고요.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 지금 네.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PR이 5배고 지금은 10배를 훨씬 넘어가고 이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는데, 기업의 실적, 물론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빨리 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실적이 너무 예상 불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냥 그 당시가 상당히 오히려 좀 더 그때 더 갔어도 문제는 없었어요, 주가는. 네. 근데 주가는 정확하게 맞춘 게 2019년에 또 반도체 영업이 13조로 또 급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주가는 그만큼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삼성전자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시스템 반도체 합쳐서 한 23조 정도 이제 매출이 되고, 올해는 뭐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예. 잘 나오면 한 4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TSMC 보시면 영업이익률 40%에 계속해서 수많은 발주가 나와도 다 못 받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메모리는 이익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 40몇 조 나던 이익이 1년 뒤에 13조 나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변하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주문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레인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과거처럼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이하라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전사 매출의 전체 시스템 반도체가 어쨌든 간에 15% 이상까지 올라오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운드리 쪽은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매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두 개 합쳐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어느 시점에는 뭐 매출이 한 50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3조인데, 그리고 외부 고객이 많아지면 매출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적으로 내부 조정을 이제 하는 폭이 적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조가 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영업이익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조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아주 다운턴이었던 2019년에 영업이익이 메모리가 13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거는 사실 또 TSMC랑 바로 비교할 수는 없죠. 거기는 뭐 정말 순수 파운드리 회사고,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에서 넘버 2긴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다만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PER 5배, 하이닉스 2.8배, 이거는 저희가 봐도 문제가 많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이게 컨센서스가 좀 낮은 편도 있지만, 그만큼 연초에는
어느 애널리스트가 공격적으로 추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적을 확인하면서 추정을 하죠. 그래서 메모리 산업은 특히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익의 퀄리티, 즉 이익의 변동성이 줄면서 그러면 변동성이 줄 때는 특히 이게 경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TSMC밖에 없거든요. 예. CIS 같은 경우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그 나머지 3위권하고는 좀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좀 가시성이 큰 매출이고 가시성이 큰 매출이 이익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주가 재평가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해석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굉장히 이익이 좋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5배의 PR은 그 당시가 너무 낮았다. 예.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이익이나 매출의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그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올해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올해서부터 빅사이클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인 건가요? 가장 큰 게 이제 서버 1차 빅사이클도 예. 이제 사실 디램 시장이 1,000억 불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희도 예. 2018년에 그게 이제 원래 뭐 한 4,500불 하던 시장인데 1,000억 불까지 간 게 1차 빅사이클이고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 언택트도 지금 또 많이 됐지만 결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었고. 예.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컴퓨팅을 많이 했죠. 과거에는 스토리지에 좀 초점이 많았다면. 근데 2차 빅사이클은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또 중요합니다. 예. 적절한 배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빅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켓 사이즈는 더 클 것 같아요. 예. 다만 가격 상승폭은 1차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아지면서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빅사이클은 첫 번째 역시 선두주자는 서버죠. 특히 클라우드 서버고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상에서의 엣지 클라우드 이런 쪽이 텔코를 중심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의 이런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또 기업체들의 서버가 같이 이끌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스마트폰도 붙어 있을 거고 노트북도 붙어 있을 거고 일부는 뭐 게임기 그다음에 일부는 뭐 자동차까지 디램 쪽 탑재량이 느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 2차 빅사이클은 좀 더 1차 빅사이클보다는 이성적일 것 같고요. 그 말은 가격 상승폭은 그때만큼 뭐 서버 디램 가격이 170% 오르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서로 이제 이 바닥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클라우드 사업자도 그렇고 디램 메이커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확산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수요처는 더 많아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사이클은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예. 2년 이상 전개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시기에는 일부 가격 조정이 있는데 상당히 완만한 가격 조정을 하면서 다시 넥스트 오더를 받는 그런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1차 빅사이클하고 비교하면 가격의 변동성, 특히 가격의 상승은 조금 줄어들지만 기간은 훨씬 더 넓어질 길어질 거다. 왜냐하면 1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2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조금씩 변경시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익의 증가를 갖고 올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정말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겁니까? 사실 TSMC만 보면 너무 높죠. 예. 영업이익률 40%가 나오고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인텔, TSMC 정말 좋을 때 영업이익률이 40%가 아니라 꾸준히 변화가 없는 이익률이 나오는 회사예요. 지금 인텔은 과거만큼 이제 이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서버나 이런 쪽은 40% 마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SMC도 똑같습니다. 확고한 1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가면서 40% 마진이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가를 보면 뭐 UMC 뭐 이런 회사들도 보면 두 자릿수 마진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UMC랑 삼성이랑 뭐 SMIC 이런 애들이랑 다른 거는 역시 이제 7나노 이하의 그 EUV 공정, 삼성은 역시 공정 기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양산 기술, 공정 기술. 그래서 그 시대의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장은 언택트와 친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친환경은 결국 이제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요즘은 저전력이 결국 이제 고성능이 됩니다.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면서 전력 소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관련된 수요가 너무 많죠. 뭐 앞으로 우리 그린 뉴딜도 어떻게 보면 다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은 저전력이라고 보면
뭐 정말 우리 IT 위주로 저저적 반도체가 많이 필요했죠. 서버,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는 뭐 자동차든 로봇이든 아니면 게임기든 모든 디바이스들이 저저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저저력을 구현하려면 EUV에 대한 양산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춘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이제 지금은 감가상각 속도가 좀 빨라서 아직은 이익률에 있어서는 뭐 의미 있는 뭐 급반전은 없지만 저는 상당히 임박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걸 또 보완하는 것들이 이 파운드리만 있다면 예로울 수 있는데 그 파운드리에서 EUV도 있지만 또 CIS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뭐 이번에 카메라도 보면 이제는 대부분 다 후면에 4개씩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이제 12개씩 들어가는데 이미지 센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기존 공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노광이든 식각이든 증착이든 장비 투자를 별로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수익성에 또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나 이게 매출은 파운드리가 이끌고 수익성은 CIS가 일시적으로 이끌면서 결국은 예형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같이 레벨업 될 수 있는 변곡점에 삼성이 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파운드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반도체 회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해외에 항상 인텔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주로 많이 거론하고 또 그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회사가 대만의 TSMC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TSMC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TSMC는 뭐 저희 예상하고 정말 다르게 이번에 설비 투자 규모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참고로 TSMC는 2016년 4분기부터는 원래 이 파운드리 회사들은 세트 회사들의 그 생산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감소하거든요. 예. 근데 TSMC가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 하면 2016년부터는 4분기가 3분기보다 많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즉 첨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고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4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또 1분기가 매출이 또 4분기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고 그래서 지금은 주가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은 되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TSMC가 이제 올해 원래 설비 투자를 뭐 기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5% 정도 설비 투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0억 불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280억 불 정도까지 지금 회사가 뭐 어떤 시장에서 그런 소문이 좀 있죠. TSMC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의 배경은 역시 고객들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AMD도 불만이 많은 게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TSMC가 다 못 해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제 또 인텔이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생산에 대한 그런 전략을 아마 시장과 공유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TSMC가 지금은 생산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고객들이 나온다면 뭐 당장은 매출도 늘지만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더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잠깐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가하고 앞으로 실적. 사실 하이닉스가 사실 밸류에이션은 2018년은 더 쌌고요. 예. 3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배 안 되고 2점 몇 배였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비쌉니다. 그 말은 아직은 업황이 이제 회복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하이닉스 실적을 올해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11조 정도 보고 있지만 더 예.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시장은 지금 9조 정도 보는데 근데 그 실적이면 비싸죠. 그렇죠. 예, 그 실적으로는 예, 비싸고 뭐 사실은 과거 2018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상황인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역시 이 D램의 업황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낸드를 되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빨리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낸드 가격이. 그래서 하이닉스도 원가 절감을 많이 했지만 낸드가 이제 애플하고 서버가 동시에 좋아질 때 아마 가격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한 3분기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하이닉스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제 인텔의 SSD 사업을 올 연말까지 인수를 해서 2022년 실적부터는 그게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예. 그게 얼마만큼 시너지가 날지는 지금은 저희도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M&A를 해서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할지 저도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 업사이드 시기가 낸드 가격이 오를 때 업사이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정말 반도체 가격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만 올라도 이익이 탄력적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낸드가 지금 적자인데 어쨌든 흑자 전환하는 시점에 인텔 숫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격까지 올라버리면 낸드 가격까지 오르면 그래서 2022년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실적의 업사이드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과거 2018년도에 2점 몇 배였고 지금이 그래도 뭐 거의 한 9배, 10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까지 생각하면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삼성전자가 28일 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합니다. 대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늘릴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거든요. 센터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회사만이 알 수 있고 그렇죠. 정책과 관련한 예, 부분이니까. 저희가 먼저 알아도 안 되고 다만 이제 큰 흐름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줄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상속세 재원 때문에 뭐 배당을 더 늘린다. 그거는 뭐 제가 봐도 좀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꼭 뭐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좀 저희가 봤을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새로운 3년간의 주저하는 정책을 시장과 공유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가는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주저하는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지난 3개년보다는 분명히 좀 더 좋은 패키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뭐 좀 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뭐 이런 예. 부분도 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배당과 함께 왜 그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고 이러는 과정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번에 그런 거는 없을까요? 뭐 어느 시점부터는 원래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썼다가 예. 이제 우리 금융위 규정 때문에 생명화재 지분이 10% 넘어가면 또 자동으로 또 뭐 시장에다 또 팔면서 예.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배당 위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새로운 또 우리 생명법 이런 거 나오는 시점에 아마 조금 시장이랑 공유를 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배당 위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배당 위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2를 조기 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주목해야 될 기술이 어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이익이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 이번 제품은 제가 봐도 그냥 이제는 왜 전 S22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나왔어요. 코로나의 중심에 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나가는 정도가 저는 초점 같아요. 솔직히 예신에서도 차별하는 가격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보다 좀 더 하여튼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예, 좀 표현하자면 착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물량 그룹수가 상당히 있을 거고 무난한 모델입니다. 무난한 모델이고 뭐 S펜을 따로 구입하면 이제 펜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예. 나머지 사양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카메라도 뭐 쿼드러플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플이 있지만 나머지 두 개 모델은 아주 엄청난 그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은 성숙기 시장이고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줄어든 수요가 올해는 회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은 비싼 스마트폰을 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하면 예. 소비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상당한 어느 정도 기능이 되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편한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올해는 마켓의 그런 요구를 어쨌든 좀 대응하는 관점에서 S22를 준비했고 또 그래서 좀 더 일찍 출시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소비자가 좀 더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이거나 또 아주 눈에 띄는 뭔가 새로운 게 있거나 뭐 이러는 거는 일단은 아무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어차피 그 제품은 이제 폴드라고 봐야죠. 예, 지금에서 그렇죠. 삼성의 기술 혁신은 어떻게 보면 갤럭시 폴드에 거의 다 집중이 된 것 같고요. S 시리즈는 플래그십 중에서 그냥 좀 좋은 모델인데 이번에 좋은 거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예. 예. 자, 그 스마트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그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의 가장 경쟁자는 이제 애플이니까요. 애플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가는 뭐
지난 한 12월 중순 정도서부터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그 상태인데 애플의 실적 전망과 그다음에 또 주가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뭐 애플이야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회사가 애플이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또 최근에 애플카 가지고 또 예. 너무나 시장에 다양한 또 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건 좀 2024년 이후의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올해는 시장 수요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 뭐 아이폰 자체의 출하량이 증가하는 관점에서 보면 애플의 실적은 당연히 작년보다 개선된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매출액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도 뭐 개선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은 올 1분기가 뭐 작년에 아이폰을 코로나 때문에 늦게 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조사모사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못 판 거를 올 1분기에 좀 더 파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작년보다 좋을 거고 여기에 이제 올해 아이폰은 이제 망 테스트 리스크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아이폰은 9월에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예.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은 사실은 그 이미 스마트폰에 S20부터 DDR5를 탑재를 했습니다. AP랑 연동되게 LPDDR5를 탑재했는데 애플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예. 아이폰 12도 없고 아이폰 13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DDR5를 탑재하는 시점은 애플은 이제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마 하드웨어 스펙이 한 번 더 업이 될 것 같고 예. 올해는 그냥 시장 수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삼성도 보면 올해 가격 착하게 내는 게 전략이었고 애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적시에 내는 거 작년처럼 늦게 안 내고 제때 내는 게 아마 전략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때에 제품을 내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삼성의 모든 기술력은 현재 폴더블 폰 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이 그 폴더블 폰을 계속해서 개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뭐 알기는 힘들고 예. 저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듣는 근데 사실 시제품을 만드는 거랑 출시하는 거랑 상당한 시차가 많이 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제품을 테스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시기를 놓고 본다면 뭐 당연히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도 좀 아닐 것 같고 아마 2023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보다 폴더블이 좀 더 얇아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좀 기술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한다면 뭐 어차피 특별히 하드웨어가 차별화될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예. 카메라도 이제 4개 달았고 5개 달아도 되지만 그거가 과연 필요할지도 헷갈릴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혁신은 이제 남아 있는 게 완전히 이제 폴더블이 되든 롤러블이 되든 뭐 그런 쪽에서 애플도 고민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애플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 차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좀 뜬금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플이 차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CES에서도 봤지만 자동차가 이제 거의 전자 제품화 되고 있고 아니면 전자 제품에 바퀴를 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 자동차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전동화가 중심에 있고 배터리 이런 게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자율주행이 더 중요해질 거고요.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의미는 제가 좀 아주 제만의 정의인데 저는 움직이는 서버라고 봅니다. 예. 예, 레벨 4부터는 모든 다양한 환경에서 스스로 다 판단하면서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서버라면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렇죠. 예, 어차피 애플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물론 뭐 자기 고객이 주축이긴 하지만 그래서 애플이 또 보면 뭐 아이폰도 당연히 자동차에서 연동되게 카플레이 같은 서비스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빌리티의 가장 큰 중심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는 시점에 아마 애플은 왜냐하면 애플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애플이 TV 세트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 비즈니스는 드랍을 시켰습니다. 드랍을 했고요. 아이튠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하지만 아이튠 TV 같은 근데 사실은 TV 세트는 뭐 한다고 노모가 많았는데 결국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TV 비즈니스 자체가 애플이 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마켓 사이즈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이 시장 자체가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서버라고 지칭된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봐도 좀 그렇지만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준비를 더 하고 나오지 않을까. 2024년은 글쎄요 레벨 4가 그때부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뭐 그때에 맞출 수 있지만 그런 기술적으로 좀 무리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글쎄 그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한 5, 6년 전 정도에 많이들 얘기했던 게 애플 TV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예, 예. 자, 그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종목과 다른 종목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관련해서 삼성전자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예, 예. 올해 MLCC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굉장히 주가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MLCC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연동이 됐는데 뭐 삼성전기도 아직 매출액에서 뭐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MLCC를 많이 준비를 하죠. 텐진 예. 공장도 어쨌든 지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 MLCC가 이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라타가 이제 제시한 거지만 순수 전기차에 즉 EV의 레벨 3가 되면 MLCC가 이제 거의 뭐 15,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레벨 4가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3,000개 들어갔다면 거의 뭐 3-4배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일수록 MLCC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바뀔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예.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는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좋은 게 일단 삼성이 지금 제일 확대하는 게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예. 파운드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반도체 기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위주로 PCB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소니를 잡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을 많이 어쨌든 공개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카메라 모듈은 역시 전기가 또 그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과거보다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가 이주로 좀 재편된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건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